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당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정규반 어머님들이실 거니까 네, 수학 가르치고 있고 원장으로 겸하고 있는 이부영입니다. 네, 일단은 간담회 날짜를 좀 잘못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문득 들었어요. 올라오실 때 당황하셨죠? 저는 제 어떤 그 스케줄만 생각해서 진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예비고일 전체적인 설명회랑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출근했는데 어머님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상하다, 간담회인데 이렇게 많이 오실 리가 없는데 하고 봤더니 설명회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어머님들 입장에선 한 학년 후배 어머님들이시죠. 그래서 뭐 작년 생각도 나고 그랬는데 일단은 뭐 오늘 또 예비고일 설명회를 시작을 하게 돼서 뭐 이렇게 또 인사를 좀 드리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특히 이제 또 저희 정규반 어머님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학원의 어떤 뭐 믿음과 어떤 신뢰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비고일 모집이 되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다 지금 현재 1학년 친구들이 혹은 이제 지금 2학년 올라가는 뭐 이런 3학년 친구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도 내주고 그리고 사실 뭐 그거보다도 어머님들이 저희 학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또 많이 해주고 이렇게 또 많이 권해주시고 한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또 잘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뭐 담임격 그리고 원장 그리고 학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어머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간담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아마 지난번 5월달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때는 시나리오 스크립트만 드리고 PPT는 따로 안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로 못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영상으로 너무 말만 나오고 스크립트를 물론 갖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냥 PPT는 준비를 했습니다. PPT는 준비를 했고 이걸 바탕으로 같이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담회를 원래는 이제 뭐 자주 문의 주시는 내용이랑 하이퍼 수업 안내 정도만 드리는데 어쨌거나 최근에 수능이 끝났고 뭐 아직 우리 친구들한테는 1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수능 수학이 어쨌거나 확실히 이번에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내겠다.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렇게 내겠다. 어느 정도 기조랑 이런 게 좀 명확해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러이러한 기조에 맞춰서 이렇게 수업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어떤 안내도 드릴까 해서 수능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방학 때 수업하는 어떤 내용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자주 문의 주시는 내용들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또 궁금하신 것들 여쭤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수학이 아마 이제 뉴스에서도 그리고 기타 어떤 관계자분들한테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공통과목 수원수투라고 하는 비교적 모든 친구들이 보는 과목은 상대적으로 쉽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부분 이제 미적분을 하실 거니까 미적분이 조금 어렵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공통도 쉽다라기보단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험을 맞았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떠한 상황에서 답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어떤 말미가 있으면 학생들이 생각보다 수월하게 풉니다. 근데 이번 시험은요. 어떠한 조건 하에서 최대값을 구하시오. 혹은 모든 것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한 문제 안에 답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죠. 2개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도 답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답이 나오면 답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과연 내가 구한 것 중에 최대값이 맞나? 혹은 이게 내가 구한 전부인가? 흔히 말하는 그 찝찝함을 남기는 그러한 시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 자체가 예전에 19년도, 20년도처럼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이 있었을 때처럼 시험 난이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대신 학생들한테 계속 그 애매한 찝찝함을 특히 이제 이게 그냥 우리끼리 보는 모의고사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냥 뭐 틀리면 되지 뭐 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시험이었다면 수능은 아니잖아요. 수능에서 이제 학생들이 못 넘어가는 거죠. 계속 그 어떤 잘 확인하지 못한 어떤 애매함을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됐었던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미적분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난이도만 따졌을 때 예전에 흔히 말하는 뭐 오답률 99, 98 나왔던 미적분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난이도가 쉬워진 건 맞습니다. 두 번째 항목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메가스터디에서 오답률 어쨌거나 같이 처한 친구들 입력한 거 바탕으로 오답률을 내보니까 제일 높은 오답률이 22번 공통과목의 제일 마지막 수원 수열 파트 문제인데 87%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98, 99에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번에 1등급 커트 잡히는 게 86, 7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변별은 잘 된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킬러 문항도 없었지만 학생들한테 그런 어떤 찝찝함 그리고 애매한 계산들, 처음 보는 표현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웠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저는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스킬이 통하지 않는 꾸역꾸역 푸는 문항 위주의 시험이었습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그래 왔었고요. 그 파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 파트는 뭐 3개월, 4개월 공부한다고 길러지는 요소는 아닙니다. 학생들이 특히 저희 반 친구들 잘하니까요. 잘하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식으로만 꾸역꾸역 풀어서 뭐 한 3분, 5분, 뭐 10줄, 20줄 해서 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딴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또 한 방에 이걸 해결할 수 없을까? 사실 공부하는 맛은 거기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가 나쁜 공부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공부 자체는 아이디어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수학적 실력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능 자체가 그런 기조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교육을 감소시키는 기조이다 보니까 그러한 스킬들은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가르쳐주지 혼자 깨우치긴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기조 하에서는 이제 꾸역꾸역 어떻게든 스킬을 배제하고 문제를 푸는 그러한 문항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이러한 시험만 나오느냐 뭐 꼭 그런 것도 아니죠. 뭐 학교 내신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모의고사도 그렇고 또 수능은 또 언제 갑자기 바뀔지도 모르고 그래서 계속 또 어려운 공부, 새로운 공부, 아이디어성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중요해진 게 꾸역꾸역 어떻게든 답을 내는 그러한 공부가 지금부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시험 자체도 위에 그 이제 어떤 기조가 바뀌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문항 배열이 오름차순 이런 배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문제가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과목이랑 선택과목 미적분 중에 뒤쪽에 있는 미적분이 더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산을 넘어가면 조금 골짜기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산인 거죠.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운영도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했다. 그냥 단순하게 쉽게 생각해서 앞에서 시간 넉넉하게 썼으면 뒤에서 아마 말려가지고 문제를 못 풀었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표현이 낯설다라는 건 어려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논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표현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다시 바꿔서 낼 수도 있거든요. 문장으로 줘도 되지만 집합의 기호를 줘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낯선 표현을 처음 만났을 때 당황할 수도 있었을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도 좀 복잡했을 거고요. 그래서 킬러 문항이 없는 그런 기조 아래선 전형적인 시험지였고 이 시험이 아마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에 교육과정이 바뀌는 마지막 우리 시험 보는 수능 때까지는 거의 유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굉장히 잘 낸 시험지고 기조 아래 잘 낸 시험지고 상위권 변별도 굉장히 잘 됐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가채점뿐만 아니라 전체 성적이 좀 나와봐야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은 되게 잘 낸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시험이 쉽다 보니까 이 아래 두 가지 요소가 학생들한테 조금 중요해진 거죠. 수능 당일의 컨디션. 이게 시험이 어려우면 물론 컨디션 관리도 물론 잘해줘야 되지만 컨디션은 언제나 관리 잘해야 되지만 시험이 어려우면 컨디션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실력이 영향을 주죠. 근데 시험이 쉬우면 실력의 요소가 감소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날의 컨디션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수능 본 제 제자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요. 둘이 친구예요. 한 명은 좀 잘하고 한 명은 잘 못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긴장을 좀 더 많이 한 타입이고 이 친구는 공부를 조금 덜 하니까 애초에 목표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까고 나니까 얘가 시험 훨씬 잘 봤어요. 96, 92. 물론 92도 잘 본 거지만 얘는 늘 100점 아니면 하나 틀리는 친구였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험이 어려웠으면 이렇게 뒤바뀔 일은 없어요. 어쨌거나 잘했고 잘 못했으니까. 근데 시험이 쉬우니까 공부를 평소에 좀 덜한 친구들 입장에서도 할 만한 시험이었던 거죠. 근데 심지어 이 친구는 멘탈도 좋아.
그러니까 당일날 훨씬 더 잘 본 거고 오히려 잘하는 친구는 이 친구는 이제 메이저 의대를 꿈꾸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시 쪽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봐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학생을 실전에서 조금 무너뜨린 거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과 멘탈이 시험이 쉬운 만큼 더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지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슬슬 학생들이 정시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1학년 다녀보니까 이제 나는 내가 목표하는 학교가 수시보단 정시가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한테서는 정시의 그 1점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상 수학은 최소 2점입니다. 한 문제 크리티컬한 문제가 4점이거든요. 4점이면 대학 한 칸이 바뀝니다. 실수해서 4점짜리 2개 날라가면요. 메이저 의대가 지방대 의대가 아니라 그냥 인서울 공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표준 점수까지 생각하면 수학 2문제는 10점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두 문제가 결국 당락을 결정하고 내가 갈 수 있는 학교의 그레이드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내신은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는 틀려도 1등급이야. 1등 아니어도 괜찮아. 1등급이면 손해보는 거 없잖아. 라는 생각 때문에 운영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한다면 정시는 안 그렇습니다. 정시는 한 문제 틀리면 그 한 문제 때문에 가고 싶은 학교를 포기하거나 가고 싶은 학과를 낮춰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1점의 싸움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시험이 쉬운 만큼 학생들이 더 틀리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압박감 속에서 시험을 어렵게 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능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내년이죠. 내년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보게 되는 시험까지 아마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이제 저도 계속 정규반 커리큘럼을 조절하고 사실 뭐 배우는 과목이야 늘 똑같지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과제라든지 혹은 전체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보는 시험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이러한 트렌드를 알고 계시고 이거에 맞춰서 저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생을 조금 지도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정규반이랑 그 다음에 특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걸 이제 제가 설명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반이랑 특강 같은 경우는 네, 똑같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그랬듯이 정규반이랑 특강이 진행되는 방식이나 레벨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규는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연속적으로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특강은 상대적으로 한 달 정도 듣고 이제 빠지는 거다 보니까 관리면에서 조금 이렇게 연속적이지 못하다. 한 달 정도 관리한다.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어떤 난이도나 혹은 방식은 똑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규반이랑 특강에서 각각 어떤 것들을 하는지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인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규반부터 말씀드리면 정규반은 저희 계속 하고 있듯이 2학년 때도 매주 수요일, 토요일 오후 저녁 6시에 개강을 하고요. 수업을 하고요. 일단 어제 학생들한테 공지는 했지만 다음 주 토요일 12월 7일 날 기말고사 내신이 종료가 됩니다. 12월 7일 다음 주 토요일 날 수업으로 저희 수업은 끝이고요. 당연히 이제 반 안에 학교들이 조금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선종강에서 이미 종강을 한 친구들도 있고 돌아오는 주에 이제 시험이 시작하는 대표적으로 진명여고 같은 친구들도 있죠. 그런 친구들도 이제 당연히 아마 어제 수업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은 오진 않겠지만 그렇게 다음 주 토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2주 있다가 21일 토요일 날 개강을 한다. 그렇게 안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의 목표는 당연히 내신 1등급 올 오버해서 정규 1등까지 그리고 이제는 지금부터 공부하는 과목들이 다 수능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능을 100점까지 맞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도 충분히 정복이 가능한 그러한 난이도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월별로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리면 12월부터 1월까지 먼저 수학 2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 2를 일단 공부를 먼저 하게 되고요. 1월 마지막 주부터 2월 달까지는 미적분을 하는데 미적분을 제가 옆에다가 살짝 개념이랑 유형문항 위주로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을 집어넣었냐면 요것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수능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수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유형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킬러도 없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어졌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 많이 늘리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들이 이제 수원수투뿐만 아니라 미적분도 마찬가지가 됐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쭉
해오고 고등 때도 쭉 공부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장 베이스를 채우지 못하는 과목이 바로 미적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반만 봐도 미적분을 사실 공부한 게 작년 겨울, 딱 지금 시기죠. 작년 겨울에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수상화 내신한다고, 그리고 수원2 선행한다고 미적분을 못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제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반에 들어오실 때 혹은 중학교 때 공부한 걸 보면 미적분을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특히 이제 미적분을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이제 뭐 센 정도 풀었다, 뭐 아니면 RPM 정도 풀었다.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정석 풀거나 일품 불라 정도 풀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최소 1년 반에서 2년 이상 전이거든요. 사실 1년 반, 2년 전이면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잠재 기억 속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킬러 문제를 다루는 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킬러뿐만 아니라 준킬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일단 공부한 것도 많이 까먹었고 일단 그때까지 공부했던 거 다시 리프레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구나 더 이상 수능에서 새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건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주 나오는 문항들, 흔히 말하는 유형 문항들이 이제 미적에 나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리프레시를 위해서도, 리마인드를 위해서도, 그리고 전체적인 시험의 기조를 위해서도 1월 달에서 2월 달에 진행하는 미적분은 개념이랑 유형 문항 위주가 될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평소에 저희가 하던 어떤 그 정말 어려운 난이도보다는 한 단계 낫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시스템을 조금 바꾸긴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와중에 저희 반에 있는 특정 친구들은 미적분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지금 충분히 잘하는 것보다 더 잘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 방학부터 이제 교재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그거를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정규반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강입니다. 특강은 이제 저희는 명확하게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학년 때 겨울이나 혹은 여름에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수금 오전에 했었죠. 근데 2학년 때는 화목 오전에 합니다. 1학년은 월수금 오전, 2학년은 화목 오전, 3학년 때는 없고요. 그래서 화목 오전 9시에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 특강 때 진행하는 어떤 난이도나 시스템도 정규반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신 1등급과 그걸 오버해서 전교 1등까지 그리고 역시 수능에 등장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100점을 목표하는 그러한 실력까지 갖추는 난이도로 진행이 될 거고 1월 달에 수학 1 합니다. 수학 1. 1학기 내신 과목이면서 수능에서 반드시 나오는 과목, 공통 과목이고 메가스터디 기준 이번에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것도 22번 수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험부터 공부를 정말 제대로 잘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1월 2일 날 목요일 날 개강해서 9회 수원 수업을 똑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확률과 통계 수업을 합니다. 확률과 통계를 8회에 걸쳐서 2월 달에 오전에 수업을 하는데 옆에 3학년이랑 함께라고 써있죠. 요거는 내신을 위한 수업입니다. 즉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교와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동고가 그렇죠. 그러한 학교들은 2학년 때 공부하는 수학 과목이 3개입니다. 기하, 확통, 그 다음에 수원 이런 식으로요. 물론 2학기 때도 3개입니다. 수투, 확통, 기하 이런 식으로. 다행히 목동고 같은 경우는 지금 2학년들 기준으로 시험을 수원 혹은 수투랑 확통밖에 안 봅니다. 목동고 같은 경우는 올해 기하를 그냥 온리 수행평가로 끝냈어요. 지필을 안 봤다는 뜻입니다. 기하는 사실 지필을 본다 하더라도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따가 또 기하 때 말씀드리겠지만 기하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프린트나 혹은 교과서를 주고요. 거기다 대부분 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1년 동안 기하를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기하에 직보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기하 뭐 수업해 주세요. 혹은 영상 주세요. 자료 주세요 합니다. 근데 한번 보고 나서부터는요. 아무 얘기도 없어져요. 심지어 얘기조차 안 해줍니다. 기하 시험은 언제야? 어제 보고 왔는데요. 왜냐면 대부분 A거든요. A가 안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교과서만 풀 수 있어도 A고 학교 수업만 들어도 A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제 이걸 구태여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2학년 때 수학도 기본적으로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시죠? 2학년 때 탐구 과목이 최소 몇 개죠? 3개입니다. 그러니까 탐구 내신 하느라 2학년 때 수학이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2학년 때 내신 떨어지는 친구들은 대부분 탐구 때문입니다. 생물 해야 돼서 물리 해야 돼서 화학 해야 돼서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하는 거의 뭐 학생들한테는 거의 뭐 뒷전으로 던져놓는 과목인데
그래서 기한은 어쨌거나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2월달에 확률과 통계 수업을 하는데 2학년 1학기 혹은 2학기 때 내신을 하는 친구들만 듣게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듣게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만약에 우리 애가 강서구나 혹은 다른 학교처럼 3학년 때 확통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수업은 매년 열립니다. 제 커리큘럼은 매년 동일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수업이 내년에도 열릴 것입니다. 그럼 그때 3학년 때 내신 해야 되는 그때 이 수업을 듣고 내신 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3학년이랑 같이 하는 이유는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중에서도 3학년 1학기 때 확통 내신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내신을 대비시켜주기 위해서. 특히 3학년 되는 수업은요. 내신 대비 수업이 없습니다. 3학년 때 대부분 수능 수업이지 3학년 때 내신 대비 수업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내신처럼 준비를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수요가 있어서 열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3학년들이 되게 많이 듣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4, 50명 들으면 실제로 3학년이 한 3, 40명 됩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사실 확통을 하는 학교도 몇 개 안 되지만 그 확통을 하는 학교 학생 중에서도 확통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또 적거든요. 특히 이제 내신을 조금 완벽하게 챙겨야 되는 친구들 중에서 최상위권 메디컬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면 확통은 의도적으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통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 선택을 했을 때 1등급이 쉽게 나오느냐라고 하기엔 문과 친구들의 어떤 치열함, 문과 친구들은 사실 확통이 수능 과목이니까 수원 공부하는 만큼 하거든요. 근데 이과 친구들은 과탐 내신도 챙겨야 되고 하는데 문과 친구들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확통을 서로 경쟁하는 게 생각보다 버겁습니다. 그래서 정말 확통에 어떤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거나 혹은 정말 내가 최상위권 메디컬이 필요해서 확률과 통계의 선택의 이점을 가져가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택을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표본 자체가 적어지고 등급수도 적어지고 더더욱 등급 따긴 어렵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3학년이 같이 듣는 그러한 수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강이랑 정규 전부 다 이러한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바뀐 부분만 제가 색깔로 표기를 좀 해뒀는데요. 항상 오면 기출 테스트 봅니다. 저희 매번 시험 보고 있고요. 아마 오늘 오전에 어제 봤던 시험도 문자가 갔을 겁니다. 기출 테스트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방학에 조금 학생들이 까먹은 것들 있을 거니까 문제 풀 때 필요한 개념 정리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하고 문제풀이를 여전히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수업당 30문제를 줍니다. 그 30문제에서 수업 시간에 중요한 문제를 몇 개 풀고 그 다음에 그러지 못한 것들을 공통과제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풀어오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볼륨을 늘렸습니다. 그냥 스텝 0, 스텝 1, 스텝 2라고 이렇게 세 가지 단계의 문제를 줬고요. 각각 30개, 30개, 10개 내립니다. 즉 총 한 번 수업당 70문항 전후의 과제가 나갈 겁니다. 즉 지금보다 딱 2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스텝 0는 말 그대로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 학생들이 정말 오랜만에 수투를 하고 오랜만에 수원, 오랜만에 미적분을 하기 때문에 바로 준킬러 킬러 문제를 푸는 건 어렵습니다. 바로 유형 문제 풀려고 해도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텝 0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쉽게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문제들. 지금 저희가 문제 푸는 수업의 난이도보다는 조금 쉬운 문제들이죠. 시중 교재로 따지자면 자히스토리 3점에서 4점짜리 정도 되는 것들. 그러니까 어려운 3점, 쉬운 4점 이 정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조금 공부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 실전 개념 들으면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30개를 매번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지만 학생들이 매번 풀어와야 되는 과제가 되는 거죠. 각 단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다시 한번 다지는 문제들이 스텝 0가 되고요. 스텝 1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업 때 진행하는 난이도의 문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준킬러, 어려운 킬러, 그거보다 조금 쉬운 준킬러나 혹은 그냥 킬러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히 어려운 고난도 4점 문제들이 01번에 들어가서 평소에 수업하던 그러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계속 여전히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스텝 2는 저희가 30문제를 드리면 항상 제가 수업 때 정말 어려운 문제 한 2-3개를 넣어놓습니다. 물론 이제 단원에 따라서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더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 스텝 2는 지금 고3 1등급 친구들이 겨우겨우 푸는 문제들. 정말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도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10개 내외를 넣어둡니다. 그럼 이 스텝 2는 뭐냐? 얘는 선택이에요. 워낙 반에 선행이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까먹은 정도도 다르고.
그래서 스텝 0랑 스텝 1은 당연히 이 선행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이 시기를 잘 보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지만 스텝 2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이 단원, 이 과목은 잘해.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도전해보는 문제가 되고 이 과목은 내가 조금 부족해. 혹은 이 정도 난이도의 내신은 우리 학교에서 안 나와. 이 정도 난이도의 수능은 이미 기조가 지났어. 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당연히 넣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배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텝 2는 정말 이 중에서도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희가 목동에서 정말 난이도가 높은 반이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중에서도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수능을 봐도 92, 96, 100이 나오는 실력의 친구들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계속 뭔가 그 욕구 해소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계속 어려운 문제, 계속 어려운 문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라도 언제나 스텝 2를 풀 수는 없겠지만 스텝 2를 계속 도전을 해봐야죠. 쉬운 아령만 든다고 근육은 안 생깁니다. 근육이 생기려면 안 되더라도 딱 한 개를 들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무거운 걸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요. 그러한 용도로 쓰는 문제가 스텝 2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교재에는 스텝 1 정도 혹은 스텝 2 가끔 들어가는 30개만 들어갔다면 그 볼륨을 확 늘려서 한 번 수업당 70문제 전후로 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다양한 난이도의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재를 업그레이드를 해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매주 상담합니다. 매주 상담해서 오늘도 밑에서 이제 상담하다가 올라왔는데 매주 상담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개인 과제, 특히 이제 아마 대부분은 수학 1을 개인 과제로 하겠죠. 이제 아무래도 다음 학기 내신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수학 1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수학 2나 혹은 미적 혹은 내가 확통내신 대비를 조금 미리 챙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 과제로 확통까지. 그리고 이것도 이제 설명회 때 말씀을 한번 지나가듯 드렸는데 슬슬 개인 과제를 정시로 돌리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이제 시중 교재 중에서도 흔히 우리 내신 대비한테 푸는 블랙라벨 1등급, 하이엔드, 절대등급 이런 걸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런 문제는 내신 대비는 맞지만 수능에는 안 나오잖아요. 수능은 수능용 교재들이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대성마이맥이나 메가스터디에서 인강 선생님들이 파시는 어떤 소위 말하는 엔제라고 합니다. 엔제. 그런 엔제가 사실 수능 대비는 더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걸 이제 슬슬 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할래? 하면 그걸 풀립니다. 즉 개인 과제는 정말 저랑 상담해서 진행하는 그 모든 책이기 때문에 교재를 가리지 않습니다. 즉 내가 정시를 준비를 슬슬 시작해야겠다. 수시보단 정시가 맞겠다. 라고 하면 엔젤을 가지고 개인 과제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개인 과제를 인강을 듣고 검사하는 걸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슬슬 인강으로 뭔가 자기가 부족한 걸 채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이따가 인강에 대해서도 Q&A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강은 누가 관리해주지 않으면요 완강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스의 시대가 되고 나서부터 수강 기간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인강으로 공부를 과학 과목 같은 경우를 이제 과학고 졸업하고 나서 수능에 맞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강을 들었었는데요. 그때는 단과를 사서 들었습니다. 30일 동안 이 강의 구매. 그럼 30일 안에 못 들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19만 원 주면 1년 내내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인강이 사실 이건 이제 업계 관계자니까 뭐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마케팅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주냐면 어떤 수업을 들으면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유명한 하나의 수업을 들으면 2등급은 반드시 나온다. 세상에 그런 수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케팅상 또 이제 각종 수강 후기가 또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보면 전국에 있을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A라는 수업을 들으면 유명한 수업이에요. A라는 수업을 들으면 2등급 맞을 수 있대. 그럼 이 A를 3월에 혹은 2월에 빨리 듣는 게 아니라 주구장창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 듣다가 뭐 30강 정도 있다고 하면 3강 듣고 뭐 일주일 쉬었다가 3강 듣고 뭐 또 수행평가 해야 된다고 하고 내신 대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수학여행 간다고 하면 한 3주 쉬었다. 어차피 1년 동안만 들으면 이거 다 들을 쯤이면 난 2등급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미루는데 거침도 없고 심지어 돈 더 내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들을 수 있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인강은 혹시 학생들이 듣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들었고 얼마나 남았고 어떻게 들을 건지. 근데 그런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인 과제로 인강을 관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나중에 해달라고 해요. 지금 이제 밑에서 상담하고 올라온 친구 얘기인데 이 친구가 2학년 때 화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바꿀 거예요. 네, 바꿀 건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화원 선택했는데 화원 어떤 인강을 선택을 했더니 이걸 이제 자기도 좀 루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수학 개인과제 검사 맡을 때 화원도 검사해 주시면 안 되냐고. 가이드라인 쓰는 거죠. 뭐 저야 어려운 거 아니죠. 뭐 상담할 때 화원은 어디까지 들었어? 표 보고 여기까지 했네. 오케이 그럼 다음번에 여기까지 해와 하고 안 해온 날 있으면 왜 안 했어? 그래서 쿡쿡 찔러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를 써먹는 거죠. 그렇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제 할 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뭐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뭔가 일주일에 한 번에 컨트롤이 필요하면 얘기해라. 그게 이제 학습 매니지죠.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인간관리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어떤 공부를 진행을 했고 지금 뭐가 약하고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럼 이번 주에 뭐가 있었다. 어떤 일정이 있었다. 여행 갔다 왔다. 그럼 이제 당연히 뭐 조절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걸 매주 얘기하면서 정해드리는 거고. 그 멘탈 관리 중요하죠. 어쨌거나 이제 슬슬 시험이 중요한 시험이 많아지잖아요. 중요한 시험도 많아지고 등급은 더 받기 어려워지고 수능도 다가오고 그럴 때 이제 뭔가 와가지고 뭐 자기 어려움도 좀 털어놓고 그 어려움을 털어놨을 때 이걸 그냥 저랑 친구랑 둘이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라면 둘이 알고 있고 끝내기도 하지만 이건 어머님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먼저 드리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머님들이 학생이랑 얘기하는 게 조금 불편해지시기도 하잖아요. 뭐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이제 그냥 냅두고 그때 이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은근슬쩍 돌려가지고 이런 거 얘기하라고 하고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부탁도 하시더라고요. 애를 위해서 방학 때 잘 살라고 한약을 지어주셨는데 애가 한약을 안 먹어. 그럼 상담할 때 한약 먹으라고 해주시면 안 되냐고. 당연히 됩니다. 그럼 이제 상담할 때 물어보는 거죠. 한약 먹었니? 하고. 근데 이제 한약 먹었냐고 이제 하면 엄마랑 통화하셨어요? 하면 싫어하거든요 애들이. 그럼 이제 은근슬쩍 말을 꺼냅니다. 요즘 피곤하진 않아? 괜찮아요. 그러면 아니야 이제 슬슬 피곤해질 텐데 뭐 괜찮으면 영양제나 한약 같은 거 먹어. 선생님도 매주 한약 먹고 영양제 먹고 출근해 하면은 뭐 집에 영양제 같은 거 있어? 그러면 거짓말은 안 합니다. 친구들이 한약 지어줬어요. 엄마가 해요. 그럼 먹고 왔어? 그럼 잘 안 먹는데요. 그럼 우리 앞으로 매주 한약 먹고 다니자 하고 이제 한약 먹기도 노트 씁니다. 올 때마다 한약 먹었냐고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학생한테 맞춰서 뭔가 진행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도입한 시스템인데 지금도 의무 클리닉을 하고는 있죠. 물론 이제 약간 학생들이 와서 출석 체크만 하고 각자 공부를 하니까 소화는 하지만 그 어떤 느낌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리닉을 매주 소화는 하되 뭘 시킬 거냐면 추가 문항을 시킬 겁니다. 추가 문항을. 추가 문항이 20문항이에요. 매번 20문항인데 그 20문항을 푸는 게 출석 체크가 됩니다. 즉 매주 오면 무조건 20문항 무조건 풀어야 돼요. 풀고 검사받고 오답까지 끝내서 질문까지 완료해야 클리닉에 온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냥 와서 공부하는 건 인정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일단 왔으면 뭐라도 하자. 그게 일단 첫 번째 출석 체크용으로 만든 거고요. 두 번째가 개인별 약점 선택 집중 공략인데 클리닉 추가 문항을 제가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해가지고 한 진짜 뭐 많이 썼어요. 한 80시간 썼거든요. 다 만들었습니다. 어제 드디어. 그래서 수학원부터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미적까지 4개에 걸쳐서 각 단원별로 수열, 지수로 감수, 청각함수, 수학 같은 경우는요. 뭐 수투 같은 경우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법, 적분법 단원별로 3, 40개씩 다 만들어놨어요. 즉 학생이 오면 매주 내가 클리닉 추가 문항, 즉 출석 체크용으로 하나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학생이 원하는 걸 풀게 되는 겁니다. 나 수원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수원. 수원에서도 미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이번 주에 미분의 1번. 이번 주는 또 미분 2번 필요할 것 같아. 미분 2번. 근데 이제 미분 할 것 같아. 다음 주는 적분해야 되겠어. 그럼 다음 주에 와서 적분의 1번.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거는요. 별일 없으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정규반 학기 중까지 쭉 가져갈 겁니다. 물론 이제 내신 기간에 학생들이 주로 내신에 맞는 걸 풀게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매주 와서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20문항의 난이도는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준킬러랑 고난도 4점. 킬러 제외하고요. 킬러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와서 풀게끔. 지금 이걸 이제 제가 시범으로 예비고일한테 시켜봤는데요. 해보니까 한 번 왔을 때 20문제 푸는데 2시간에서 4시간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20문제인데 내신 20문제랑은 비교도 안 돼요. 매주 그렇게 빡세게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드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어쨌거나 자기가 부족한 걸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형 수업을 하는 강사하고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는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걸 못 채우는 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사실 채우는 방법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학생들도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게 약한지 알아요. 나는 수원 지수록으로 공부했고 이제 수열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지수록하고 좀 약한 것 같아. 지수록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어. 근데 지수록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수원 책을 종류별로 사서 지수록만 푸는 게 그나마 가능한 방법이죠.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건 지수로그 파트만 모아서 문제를 푸는 건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수로그만 파는 문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과목별로 팔잖아요. 모든 문제집은. 수학원이면 수학원 이런 식으로. 지수로그만 모아서 팔진 않거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선 그 책이 다 필요하지 않아요. 특히 내가 수열 잘하고 상담도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 지수로그만 모아서 풀면 되는데 또 내가 이 책 사고 지수로그 풀고 내일 다른 책 사고 지수로그 풀고 내일 다른 책 사고 지수로그 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책도 사실 학생이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주로 어떻게 사죠? 어머님들한테 이거 주문해줘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문해달라고 해서 주문하고 뭐 이틀 있다가 딴 거 사달라고 하면 물론 이제 잘 사주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그거 다 풀고 사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생각보다 철이 든 게 어머니한테 문제집 사달라고 할 때 눈치를 보더라고요. 특히 그 언제 느껴지냐면 3학년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엔제 있잖아요. 엔제 사달라고 엔제 비쌉니다. 엔제는 한 권당 막 3, 4만 원 하거든요. 근데 문제도 되게 적어요. 아무래도 창작하고 막 메이킹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 권을 사도 100문제가 안 됩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3일이면 풀어요. 그럼 3일마다 한 권씩 사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담스럽죠, 사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다 정리해가지고 이번 주에 조금 시간 있을 때 조교진들 갈아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3학년 때까지 그냥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거 뽑아서 풀면 됩니다. 미분, 대표적으로 수투 미분이 30몇 개가 있어요. 준킬러가 20개씩 600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풀어도 7달이 걸려요. 미분만, 수투만이 아니라 미분만.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 매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하나 더,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주말에 클리닉 관리 문자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과제 안 된 거 있고 뭐 상담했는지 하고 거기에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이 친구가 이거 했다 안 했다 확인할 수 있고 안 했으면 했다라고 코멘트 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요거 1학년 때는 신청한 사람이 2분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 보게 했었거든요. 한 번 보고 안 보더라고요. 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이거. 사실 3학년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 매주 주일날 10시 반부터 10시 10분까지 실제 수능이랑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제가 늘 만들어서 진행을 해왔고 이제 어느 정도 볼륨이 쌓여서 이제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때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3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2학년 친구들한테도 오픈을 해뒀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정말 정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1월 달부터는 아니더라도 뭐 한 3월 하다가 7월 하다가 뭐 8월쯤 됐을 때 정말 이제는 정시를 해야 될 상황이 됐어. 그때부터 바로 보내주십시오. 이거. 1월 달부터는 사실 이제 정시는 아직 조금 멀었으니까 1월 달부터 보내주시는 건 뭐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학생이 엄마 나 이제 정시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슬슬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반드시 그래 그럼 매일 일요일날 아침에 무슨 모의고사 보는 거 있다던데 그거 보러 가자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보면 절망합니다. 3학년 때 보는 거잖아요. 3학년 때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공부 다 돼 있는 친구들이 계속 어떤 리프레시 하려고 보는 거기 때문에 평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만든 30개가 이번 수능보다 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100분 동안 30문제 보는 경험을 얼마나 해보겠어요. 기껏해야 2학년 때 전국 모의고사 3번 봅니다. 3월, 6월, 9월. 뭐 많이 보면 10월까지 보니까 4번 보겠네요. 최장 4번. 3학년 때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0번 남았습니다. 10번 안에 30문제를 100분 동안 어떻게 운영해야 내가 그 수능이랑 동일한 아침 시간에 최적의 운영을 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최선의 컨디션을 만드는 걸 10번 안에 해야 된다고요. 제가 삼수를 했잖아요. 삼수할 때 모든 모의고사 볼 때마다 했던 게 뭐냐면 커피 마셔보는 거, 바카스 먹어보는 거, 바카스 몇 잔 먹어보는 거.
자기 몸 갖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 시험 보다가 오줌 마려 오면 집중 안 되잖아요. 또 뭘 먹었을 때 내가 배가 아파서 중간에 화장실 안 가게 되는지, 화장실 가는 타이밍까지. 인생을 걸고 보는 시험인데 분단위 계획은 세워놔야죠. 정말 필요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수능날 바카스 4병 먹었어요. 근데 그날 그거 먹었으면 아마 심장 뛰어서 갔을 거예요. 사수하러 갔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삼수할 때 모의고사 말마다 그걸 먹었어요. 이렇게 먹었을 때 효과는 어떤지 반쯤 줄여도 보고, 그렇게 해서 나는 4병 다 먹는 게 제일 좋구나. 대신 이뇨작용이 심하니까 중간에 30분 쉬죠. 종 치면 끝나면 바로 나가서 화장실 갔다가 와서 좀 마음 돌리고 예비령 칠 때 다시 한번 갔다 오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실전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루의 운영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라서 이것도 이제 1년 내내 진행합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총 40주. 40주 중에 이제 시험 주간이랑 이런 거 빼니까 10주 정도 사라지더라고요. 30번 작년에 진행했고 올해도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몇 번 더 진행할 거라 언제든지 참가하셔도 됩니다. 네, 참여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그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어제는 이제 늦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죠. 수업 안내 문자, 테스트 결과, 그리고 어떤 수업을 했는지 보내드리고 있고, 주말에 주간학생관리 문자. 그래서 여기 주간학생관리 문자는 이제 앞으로 3개가 들어갈 겁니다. 이번 주에 상담했는지, 이번 주에 의무클리닉 주간부당 풀었는지,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과제 뭐 안 했는지, 그렇게 문자를 매번 전송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과정원생도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수업 참여가 불가하다라는 거, 삼진아웃제도 하고 있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몇 명 잘렸습니다. 그리고 수업 동영상 역시 늘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뭐 복습을 하실 수도 있고 지각이나 결석했을 때 뭐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하라고 써놨는데요. 기하 영상을 드릴 겁니다. 기하 영상. 사실 기하 영상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학교 수업 때 안 졸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학생들은 가서 줍니다. 그걸 제가 알아요. 학교 수업 들으면 되니까 내가 안 할게 라고 하기엔 학생들이 정말 안 듣습니다. 학교 수업을. 그래서 그래 학교 수업 안 들으면 내 거라도 들어라 해서 기하 6개입니다. 3시간씩 6개예요. 그 링크를 그냥 제가 한 번에 싹 보내드릴 겁니다. 밴드에도 올려둘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갖고 계시다가 1년, 2학년 뭐 1년 내내 써먹으면 됩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어떤 뭐 삼수선 정리 파트 시험을 본대. 삼수선 정리를 아예 몰라. 그거 들으시고 거기 딸려있는 문제만 푸시면 내신에 있는 부족함이 없게끔 아예 준비를 풀로 해뒀습니다. 기하는 제가 개강하는 첫날 혹은 그 중간중간에 그냥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해 두었고 밴드에도 업로드를 해둘 텐데요. 그렇게 기하는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특강 같은 경우는 역시 성취도 우수한 학생은 무시한 입반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거. 근데 이 성취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반에 이제 어느 정도 수질 관리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반에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지금 조금 들어오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작년에 여름 때는 2명 있었거든요. 2명. 이번에도 아마 그 정도 인원이나 뽑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저희 수업이랑 수능에 대해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조금 너른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은 이 시기에 많이 주시는 것들이 이렇게 8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7개, 마지막 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니까 7개가 있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신에서 확률과 통계랑 기하 선택을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하시는데, 일단 이과 친구들 기준입니다. 문과는 확률과 통계 당연히 선택하시면 되고 기하 선택 안 하시면 됩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요, 기하는 하게 해주십시오. 기하는 일단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과목보다도 내신이 쉽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공대나 혹은 자연대를 뭔가 이렇게 대입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수강을 안 하면, 모두가 수강을 하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면 불리함만 있지 수강을 한다고 유리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하는 선택을 해주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확률과 통계는요, 아까 시작할 때도 중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확률과 통계는 웬만하면 해주시되, 웬만하면 우리 애가 확률과 통계를 꽤 하는지 혹은 좀 잘 못하는지 애들이 알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딱 수학과 기말고사 범위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경우의 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경우의 수는 괜찮은 것 같아. 아니야, 경우의 수는 잘 못하는 것 같아. 그걸 학생들이 합니다. 그 재능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쪽은.
사실 다른 수학 과목은 워낙 개념적인 내용이나 명확한 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타고난 친구는 없거든요. 공부를 해야 발현되는 거니까. 근데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는 더 쌤뺄셈입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그냥 거기서 더하기 빼기 하는 거거든요. 케이스 나누고. 근데 이거는 타고난 재능으로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그 재능이 좋으면 공부를 조금 해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 재능이 좀 부족하면 공부를 많이 해도 그쪽으로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요. 흔히 말하는 조합 쪽 재능이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일단은 어느 정도 상위권 대학을 원하는 친구들은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확률과 통계는 선택 자체에 어떤 유리함이 있다고 해요. 물론 이건 이제 공식적인 오피셜 자료는 아니니까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입학사정관 분들이랑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거나 아니면은 흘러들어간 얘기를 들으면 확률과 통계 자체가 어느 정도 선택하고 거기서 괜찮은 실력이 나왔다라는 건 학종에서 혹은 수시에서 꽤 드라마틱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특히 최상위권 의대 같은 경우는 내신 1.0 몇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 1.0 몇이 살짝 부족해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게 꽤 큰 메리트로 작용한다고 해요. 반대로 내신이 좋은데 확률과 통계 선택을 안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생각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혹시 1.0 예쁘게 지키기 위해서 확률과 통계를 의도적으로 피한 건 아닐까 하는. 그러니까 물론 이러한 것도 학교 자체의 오피셜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인 돌아가는 어떤 분위기, 뭐 아니땡구 쪽에 연기 날린 또 없으니까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웬만하면 선택을 해주시되 지금 내 내신 평점 보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시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이따가 다른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수시를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우리 학생의 평점 그리고 목표하는 대학 이런 것들을 보고 확률과 통계가 올려주면 제일 좋겠지만 올려주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유지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시켜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뭐 재능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1점대 초반이었는데 얘 선택하면 4 뜰 것 같아. 이러면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죠. 이러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선택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되 만약에 조금 이걸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예쁘게 가까운 내신 점수를 떨어뜨릴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른 걸로 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애가 확률과 통계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늘 점수를 보고 있고 상담을 하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확률과 통계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윈터스쿨이랑 관련 독서실 보내는 친구 어머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윈터스쿨은 추천하지 않고요. 관리형 독서실은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윈터스쿨 장점 일단 애가 집에 없습니다.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적죠. 물론 그것도 물론 중요한 요소긴 하겠지만 그거보단 학생이 집 밖을 떠나가지고 정해진 스케줄 안에서 뭐 흔히 말하는 군대랑 비슷하잖아요. 아침 몇 시에 깨워서 체조시키고 아침밥 먹이고 그리고 학교처럼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쉬게 하고 정해진 시간에 공부시키고 그 공부하는 자습 중에 졸면 깨우고 정해진 시간에 재우고 그리고 커리큘럼도 알차게 짜져 있고 생활 습관 면에서 완벽합니다.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습관 면에서 완벽해요. 근데 그럼 단점은 뭐냐? 단점은 일단 첫 번째로 레벨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반 친구들의 난이도가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정도 난이도 되는 수업을 윈터스쿨에서는 절대 못합니다. 그럼 윈터스쿨을 모집했는데 다음날 애들이 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윈터스쿨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친구들이 제일 많이 듣냐면 3등급에서 5등급 사이 친구들이 제일 많이 듣습니다. 제일 많이 가요. 그럼 학원, 경영하는 학원 입장에서도 이 친구들이 제일 많으니까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친구 중에서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친구 중 하나가 2학년 때 윈터를 간 친구가 있습니다. 목동고 친구인데 여학생인데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유가 갔더니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을 시키더래요. 그걸 왜 해야겠더니 그 친구들은 그것부터 필요한 친구라서 그거를 한대요. 자기도 물어봤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얘 입장에서는 이걸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당장 준킬러 킬러 풀고 하다못해 개념 정리하고 빨리 유형 문제 풀어야 되는데 너무 쉬운 걸 하니까 시간을 계속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벨링이 안 되는 게 큽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정확한 난이도냐 적절한 난이도를 봤을 땐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윈터마다 다릅니다. 윈터 중에서도 레벨링을 하는 윈터들이 있어요. 거기에 탑반 정도면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애초에 윈터 자체가 저희 반만큼 자질이 뛰어난 친구들이 모이는 반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보내시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생활 습관 면에서 가는 건 오케이. 다만 갔을 때 학생한테 꼭 물어보세요. 지금 이거 너가 해야 되는 난이도 맞아? 하고. 거기서 만약에 아닌 것 같아 하면 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윈터를 보냈지만 윈터를 끝까지 다 마치고 온 친구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 서너 명이 가봅니다. 올해도 어제 저 상담할 때 보니까 저희 반 지금 이 반의 친구 중 한 명이 이번에 겨울에 윈터 간다고 하더라고요. 강서구 친구가. 근데 이제 그 옆에 지나가던 누나가 이제 윈터 갔다 온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가는 게 낫지 않아요? 하고 이제 저한테 얘기하면서 가더라고요. 아마 그 남자친구도 들었을 텐데 제가 그랬어요. 가되 난이도 이상하면 바로 와라. 하고. 그러니까 항상 윈터의 문제는 레벨입니다. 레벨. 그 레벨만 성립이 되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고 밤에 제때 재워주고 핸드폰 뺏어주고. 근데 이제 그게 어려워서 추천드리는 게 관리형 독서실이에요. 관리형 독서실은 기본적으로 일단 집에 있습니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깨워서 보내는 게 일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해주시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그날의 공부 그리고 핸드폰 뺏는 거, 자면 깨워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관리형 독서실 자체가 겨울에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퇴하면 목동에서 관리형 독서실 할까 생각도 중입니다. 근데 자리가 없어서 선배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자기 관리가 되는 친구들도 상담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관리형 독서실 가봤더니 확실히 가니까 공부량이 늘긴 하더라고요. 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누구한테 그런 어떤 스파르타식 관리를 받으니까 공부를 더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마저도 이제 불편해가지고 도중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 뭐 쫓겨나는 친구도 있고 하지만 일단 이 시스템, 윈터스쿨이랑 관리형 독서실은 시스템면으로는 단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는 건 괜찮아요. 다만 거기를 해봤을 때 뭔가 조금 맞는 게 아닌 것 같다. 지금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돌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윈터는 먼저 보내시지는 마시고 관리형 독서실은 먼저 가라고 해주세요. 제가 이거는 수업 때 얘기할 겁니다. 종강. 겨울에 관리형 독서실 다녀라. 1월, 2월에. 집에 있으면 어차피 너네 밥만 먹고 살밖에 안 찌니까 관리형 독서실 가서 관리받으면서 공부해라. 중요한 시기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서 어머니들도 똑같이 얘기해 주시면 될 거고요. 인강 활용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인강.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강은요. 누군가 관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매주 1회 혹은 2회 이상 얼마나 들었어? 어디까지 들었어? 몇 개 남아서를 그냥 물어만 주셔도 괜찮아요. 그게 어려우시면 그냥 저한테 부탁하세요. 이건 마냥 듣게 해주시면 정말 마냥 질질 끌립니다. 인강회사 분들이랑 이제 대화를 할 시간이 가끔 있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인강을 사서 어떤 강의를 신청한 친구들 중에 10명이 있으면 다 듣는 친구들이 2명이 안 된대요. 완강률이 80%가 안 돼. 완강률이 20%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워낙 편하게 신청하고 워낙 기간이 기니까 듣다가 조금 있으면 또 안 듣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듣다가 조금 있으면 안 듣고 그러다가 이제 유기해버리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인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화면이한테 내가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집중이 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하라고 하고 귀찮게 굴지 않으면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강은 그렇게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인강 선생님들이 파시는 엔제만 사서 풀리게 해주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는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엔제. 내신을 대비한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흔히 이제 수능 쪽으로 대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개인 과제 할 때 어떤 회사에 어떤 선생님이 어떤 책을 사라. 그래서 그걸 개인 과제로 하자라고 할 거거든요. 그거 잘 사주시면 돼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문제들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사실 국영수는 2학년 때 내신 그 인강을 들을 일이 잘 없어요. 수학만 봐도 사실 수업 때 다 하거든요. 수업 인강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이 가르치니까 사실 국어, 수학, 영어는 목동에서 학원을 보내신다면 굳이 인강을 듣게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딱 지금 시기에 인강을 듣게 해주셔야 될 게 있다면 탐구.
탐구는 인강으로 듣게 해주셔도 되는 거의 유일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탐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용 설명이 있고 문제풀이가 있는 그런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탐구는 그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탐구를 인강을 권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수학은 50만 명, 60만 명이 봅니다. 수능을.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탐구는 3만 명, 4만 명, 많아야 6만 명, 7만 명 봅니다. 수가 적어요. 근데 시장의 파이가 작다라는 건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개발이 더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 어떤 엔제, 국어, 어떤 엔제 이런 엔제들은 사실 사서 풀리면 좋지만 제가 주는 과제나 혹은 시중에 그냥 서점에서 살 수 있는 과제도 그에 준하지,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에 준해요. 근데 탐구는요.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과제, 줄 수 있는 책이랑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인강 혹은 유명한 재수학원에서 주는 자료랑 퀄리티 차이가 명확합니다. 그래서요. 특히 이제 문제가 더더욱 그래요. 그나마 이제 개념은 거의 유사할 텐데 문제를 어떤 컨텐츠의 퀄리티랑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이 탐구는 확실히 인강을 들으면 흔히 말하는 유명한 쌤들 수업을 듣는 게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삼수할 때 탐구만 인강 들었거든요. 과학고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일반 생물, 일반화학, 유교학 다 공부했지만 그래도 딴 거, 국수, 영어는 사실 뭐 딱히 그렇게 수업을 들지 않았어요. 혼자 공부했었거든요. 학원 다니긴 했지만 탐구는 인강을 따로 들었습니다. 그래요. 특히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탐구는 주로 2학년 때 마무리를 지어요. 이따가 4탐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탐구는 사실 내용이 명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2학년 때 잡아두면 3학년 때는 그거 유지하면서 국수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조금 더 정식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탐구가 어느 정도 뭘 해야 될지 결정이 되셨으면 인강을 듣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체력이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 체력이. 그래서 체력은 뭐 지금 당장 운동한다고 업그레이드는 안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제가 알고 있기로 몇몇 친구들은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수영 갔다 오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엄친 딸이 있습니다. 네. 저도 놀랬어요. 그거 듣고. 수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PT를 받거나 헬스장 가거나 필라테스 받거나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좀 운동을 하는 게 체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됩니다. 마냥 공부만 시키는 건 당연히 뭐 그것도 어떤 의미는 있겠지만 또 장기전이잖아요. 나중엔 체력이 부족해서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운동도 웬만하면 꼭 시켜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한약 같은 거 있죠. 영양제 그런 것도 좀 챙겨주세요. 특히 방학 때는 더더욱이요. 안 먹으면 제가 먹게 할게요. 그거 그런 건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저 아침에 토요일 오전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수업이 있거든요. 아침에 있으면 애들이 항상 그 이제 3학 올라간 친구들이 다 옆에 음료 하나씩 들고 있어요. 몬스터라든지 뭐 핫식스라든지 커피라든지 각자 잘. 그거 보고 있으면 좀 짠해요, 사실. 근데 저도 바깥에서 4병씩 먹고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자기 능력이에요, 사실 또. 그런 약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또 먹어가면서 집중해야 되는 거니까. 공부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 단위 시간당의 효율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체력적 관련해서 이렇게 어떤 한약이라든지 혹은 뭐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 챙겨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 한약이 안 먹고 어떤 친구한테는 커피가 안 먹고 하니까 그것도 이것저것 먹여봐야 돼요, 사실. 먹여보면서 이게 좀 괜찮네, 얘한테는 이게 안 맞네 이런 것도 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조금 중요해요. 여기가 좀 중요한데 겨울에 논술 준비를 시켜주시려고 하는 어머님들이 가끔 계세요. 2학년인데 이제 1학년 강서구 보내보니까 내신이 박살이 나서 이제 수시 학생부는 끝났어. 근데 그렇다고 정시로만 하자니 수시 6장이 아까워. 그래서 하시는 선택이 이제 논술이죠. 논술은 사실 지금 하는 게 좀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논술은 기본적으로 수능 과목인 수능투비죠. 거기다가 어떤 학교는 기하랑 확통도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공부가 하다못해 아주 베이스 정도는 공부가 되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문제, 더 어려운 상황을 해제하고 써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공부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논술을 공부하는 건 논술하고 하는 건물 올려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웬만하면 논술은 이번 겨울에는 권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권하느냐? 빠르면 이번 여름방학. 이번 겨울에 수원수투 미적 확통 공부하잖아요. 기하도 영상으로 어느 정도 세우잖아요. 그럼
이번 여름에 저희 커리큘럼이 정규 때 미적 그리고 특강으로 수투 이렇게 2개 남습니다. 그거 하면서 이제 논술을 하는 거죠. 그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논술을 많이 하는 시기는요. 내년 이맘때. 어느 정도 2학년 때 수학, 국어, 영어, 탐구 중에 2개가 궤도에 올라와 있는 친구들. 수학은 제가 만들 거니까요. 수학 제외하고 뭐 탐구 하나나 혹은 영어나 국어 중에 어느 정도 하나가 궤도에 올라와서 2과목이 궤도에 올라온 친구들은 이번 내년 겨울이죠. 내년 겨울부터 논술 보내주시면 돼요. 3학년 간 다음에 제가 논술학원도 이름도 알려드립니다. 여기 보내십시오, 저기 보내십시오 하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혹시 궁금하시면 오시되 지금 당장 오피셜하게 얘기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슈죠. 연세대가 이번에 알고 계시죠? 네, 연세대가 이번에 뭐 오류가 부정행위가 있어가지고 시험을 다시 보게 됐잖아요. 12월 8일이니까 다음 주 이때 보겠네요. 다음 주 이때 보는데 문제는 그 TO를 지금 친구들한테서 가져온다고 해요. 지금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TO들. 그럼 생각해보면은 원래 지금 친구들이 연세대 갈 수 있는 TO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아예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아예 없앨 수 없으니까 일부 남기긴 하겠지만 더 늘어나진 당연히 않겠죠. 아마 좀 줄어들 겁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논술로 갈 수 있는 학교 중에 제일 좋은 데가 연세대. 고대가 생겼죠, 최근에. 작년인가 올해부터 생겨서 고대가 생겼고, 뭐 서울대 아예 뭐 학생부 이런 거니까 좀 다르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연대 고대가 그래도 좀 의미가 있었는데, 연대가 갑자기 툭 하고 줄어버렸으니까. 특히 이제 고대 같은 경우나 다른 학교들은 수능 후에 보는 논술이잖아요. 근데 연세대는 수능 전에 보는 논술이었어가지고,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수능 뒤에 보니까 주로 논술은 언제 제일 많이 다니냐면 수능 끝난 날부터 많이 다녀요. 수능 보는 날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가장 급한 건 논술학원 전화해서 자리 잡아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애가 수능 잘 보고 오면은 논술 등록 안 가면 되거든요. 취소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수능 끝나고 학생이 오면은 항상 어떤 그 애매한 얘기를 합니다. 잘 본지 못 본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논술 써놓은 것 중에 갈대학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그때 알아보려고 하면 이미 마감일 겁니다. 논술학원은 딱 그 일주일 동안 일하고 1년 내내 쉬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논술은 일단 내년 이 시기부터 준비해 주시거나 조금 빠르다 싶으면 올해 여름부터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목동 자체에는 논술을 해주는 학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군데 안 되는데 논술을 하신다면 대치까지 가시는 거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논술에 대해서 생각이 드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학원도 몇 개 알려드립니다. 논술은 사실 적중이 거의 다예요. 적중이. 제 동생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 동생이 의사가 되기 직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려대 수학교육과에 갔습니다. 거기서 반수해가지고 이제 반수가 잘 돼서 의대에 갔는데요. 그때 논술로 갔어요. 논술로. 제가 이 학원 가라. 이 학원 논술이 괜찮다 하고. 어쨌거나 저는 계속 1학년 때부터 업계에서 일을 했으니까 논술을 해주는 중에서도 좀 유명한 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소문이 잘 안 납니다. 소문이 잘 안 나고 그래도 이제 요즘 어느 정도 유명한 논술학원들이 생기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유명한 쌤들이 잘 이렇게 소문이 잘 안 났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분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더니 자기가 실전에서 논술학원 가면 하나씩 꼭 써보고 오거든요. 공부하고 그날 거기서 썼던 논제가 시험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싸운 거죠. 알고 싸우면 남들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어떤 배점이라든지 포인트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논술은 거의 그렇습니다. 물론 조금 쉬운 학교의 논술은 실력입니다. 수능이랑 조금 난이도가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실력으로 쓰긴 되는데 사실 저희 반 어머님들한테 그런 쉬운 학교는 큰 의미는 없을 거고 논술로 생각하신다면 뭐 의대나 아니면 뭐 스카이 정도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면 서성한까지. 근데 거기는 워낙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고 또 워낙 논술도 어렵게 내기 때문에 그날 실력으로 뚫는 건 정말 어렵고요. 내가 알고 있는 상황과 논제와 식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의 논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논술은 만약에 논술 조금 제대로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많이 가서 써보고 많이 가서 배워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실력보다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게 나오는지가 더 중요한 시험이라서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가장 큰 이슈죠. 요즘에 사탐런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학생 얘기를 하나 했었죠. 그 인강에서 화원 듣겠다고 한 거. 근데 그 친구 이제 4번 올라가면서 딴 걸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리원이랑 화학원이
뭐 저희끼리만 있으면 하는 말이지만 망했습니다. 네. 이번에 수능에서 화원의 1등급 컷체가 50점이라고는 건 워낙 유명해서 들으셨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47점, 3점짜리 하나 틀리는 게 100분이 88이라서 3등급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하나 틀려도 3등급. 다 맞아야 1등급. 근데 그렇게 되면 시험이 어려웠느냐?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1등급 컷체가 50점이 나올 정도로 쉬웠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흔히 말하는 고여버린 거죠. 판사를 잠깐만 좀 해볼게요. 어떤 과목이 선택 과목이 유리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는 내가 잘해야 되고요. 내가 이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밑에 애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평균이 낮아지고 그 중에 나는 높으니까 요 간격이 결국 표준 점수잖아요. 평균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위에 있는지. 그래서 선택 과목은 사실 표준 점수 때문에 고르는 건데 똑같은 원점수 50이지만 선택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차이가 확 나갑니다. 즉 애들이 나보다 못한 애들이 많고 그래서 평균이 낮게 잡히고 내가 그 위에 있어야 상대적으로 유리한데 지금 물리랑 화학은 선택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평균 또 주는 이유는 주로 잘하는 친구들은 이동 안 해요. 잘하는데 왜 이동하겠어요? 못하니까 이동하는 거고 그러니까 평균이 높아지고 내 위치는 점점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사탐론이 뭐냐면요. 이제 통합형수능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전까지라고 한다면 어떤 의대랑 혹은 이공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과학을 반드시 2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일부 학교 일부과를 제외하고는 탐구 과목, 사회 탐구 과목 선택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과탐이랑 사탐 중에서 어차피 대학 가는데 선택에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탐보단 사탐의 공부량이 적은 게 사실이거든요. 조금 더 암기 과목 느낌이 강해서 점수도 안정적입니다. 계산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퍼즐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과 친구들이 사탐으로 많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탐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과 친구들이 막 비웃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비웃는 대상이었어요. 비웃는 용어였습니다. 사탐으로 도망간 친구들이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생윤, 사문 이런 과목들이 원래 선택자가 이랬는데 이과에서 온 친구들이 여기를 채워준 거예요. 인원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 본 친구들의 위치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얘네가 일로 갔으니까 물리랑 화학 선택한 친구들은 점점 잘하는 친구들만 남아서 흔히 말하는 별들의 전쟁만 한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도 아니었지만 그렇게까지 쉬운 시험도 아닌데 1등급 커트 50점이고 3점짜리 틀리면 3등급이 돼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현상이 그럼 괜찮아지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지려면 얘네가 다시 와줘야 돼요. 얘네가 다시 와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진짜 어려우면 같이 무너질 거예요. 그럼 정말 일부만 살아남겠죠. 근데 그럼 잘하는 애들도 무너질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 잘하는 친구들이 살아남으려면 미안하지만 허수들이 돌아와줘야 되는데 이게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발생하려면 이 과목에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 과목, 공부량도 많아. 이건 심지어 암기도 아니라서 더 진폭도 커. 계산 틀리면 또 틀려. 거기다가 재수, 삼수를 만약에 각오하는 친구들이다. 그럼 바로 밑에 학년부터는 통사, 통과 보는 거 아시죠? 이걸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화원은 사실상 빠질 일밖에 없어요. 제가 2학년에도 인원이 똑같거든요. 60여 명 정도 있는데 제가 수능 보고 나서 요 이슈 터지고 나서 그 주에 내년도에 화원하는 사람 손했는데 5명이 들더라고요. 너네 왜 해? 그랬더니 화원을 공부를 2학년 때 되게 잘 해놨대요. 그러니까 뭐 보면 시험 보면 뭐 45, 47, 50 나온 친구들인 거죠. 근데 그래서 5명 할 거야 그랬더니 가슴이 시켜서 한대요. 낭만이 넘치는 거죠. 가슴이 시켜서 한대요. 근데 엊그젠가 다시 물어보니까요 3명이 또 빠졌어요. 도저히 아니라고. 이건 진짜 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도 이제 두려운 거죠. 특히 수시 챙겨야 되는 친구들은 등급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점수도 그렇지만. 근데 이것과 딱 잘못해서 3 뜨고 하면 그것도 위험하거든요. 차라리 그럼 이거 공부할 바에 그냥 이거 새로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 어차피 공부량도 적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걸 또 가속화시키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번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대상으로 제가 조사한 걸 이제 아까 봤는데 인서울 의대들이랑 지방대 메디컬들 있잖아요. 메디칼이 이걸 더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이 사실 우리는 무조건 과학 2개 해야 돼 라고 해줘야 잘하는 친구들의 이탈, 전체적인 이탈도 없을 텐데 괜찮아 우리 이제 사탐 하나 해도 돼 라고 점점 풀어주고 있어요. 작년보다도 더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그럼 이건 이제 더 가속화되겠죠. 그럼 여기는 더 커질 거고 그럼 전체적으로 잘 보면 점수 더 높을 거고 여긴 반대로 더 빠질 거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지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아직은 정답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내년도에 갑자기 이걸 너무 과하다 싶어가지고 반대로 모든 대학에서 탐구 과목 원원 선택으로 제한해버린다. 그럼 또 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일단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적어도 이 상황이 역행할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최상위권 메디컬 지금 원원 선택해야지만 갈 수 있는 학교들은 그때도 내년에도 안 풀어줄 수도 있지만 지금 하나하나 혹은 온전히 풀어있는 학교들이 다시 돌아갈 일은 사실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학교를 생각하신다면 사탐 쪽을 탐구 과목으로 선택해 주시는 것. 그럼 2학년 때 그 과목은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두는 거죠. 그럼 얘는 3학년 때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당장 어떤 학교나 어떤 과를 선택하는 건 조금 먼 얘기기는 하지만 이 얘기를 좀 잘 알고 계셨다가 이제 슬슬 2학년 때 진행하다 보면은 정시를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정시 생각하실 때 어떤 학교의 어떤 선택지도 생각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때라도 그럼 화학 대신 혹은 뭐 물리 대신 사탐으로 가는 게 이득일 수 있겠다라는 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 확인해 보시면 되냐면요. 제가 물론 다음번에 뭐 내년에 한 3, 4월, 5월쯤에 간담회를 한 번 더 하겠지만 내년 3월 모의고사 내년 3월 모의고사 때 이 선택자를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보일 것 같아요. 얼마나 유리해졌고 얼마나 불리해졌는지 3월 그리고 6월까지 그때 보면 이제 뭐 명확하게 보여질 거거든요. 일단은 사탐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괜찮은 선택지다. 옛날엔 도망가는 선택지였다면 이제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매력적인 선택지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넣습니다. 제가 3학년 제자가 엊그제 강서구 친구들 5명이 이제 놀러 왔어요. 이번 수능 봤다고. 근데 그 중에서 재수 안 하는 친구가 1명입니다. 수학이 5명이 100, 92, 92, 86이에요. 제일 못 본 애가 86입니다. 근데 수학이 92점이면 해도 재수하고요. 100점이면 해도 심지어 재수한대요. 뭐 때문일까요? 한 명은 국어, 한 명은 탐구. 수능이라고 하는 게 다 잘 봐야 되잖아요. 한 과목이라도 못 보면 사실상 대학을 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4과목 중에서 하나가 아쉬우면 그거에 맞춰서 대학 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저번 10월, 9월까지만 해도 11111이었는데 그날 1131 됐어. 그래서 갈 수 있는 대학의 칸수가 2개 낮아졌어. 그럼 그거 만족하고 애들이 다닐까요? 못 다닌단 말이에요. 재수가 가구한 경우가 아니라 거의 하게 됩니다. 정시를 선택한 친구들이 그날 운이 좋지 않은 이상 하게 돼요. 제가 그 5명이랑 얘기할 때 물어봤어요. 너네 중에 그래서 만족할 만큼 성적 나온 애가 몇 명이나 돼? 그랬더니 한 10명 중 한두 명이요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걸 전국으로 확장을 해도요. 현역이 수능을 봐서 자기가 생각한 만큼 혹은 그보다 잘 볼 확률이 20%가 안 돼요. 즉 나머지 8명은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씩 아쉬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또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해요. 내가 3월에는 국어 1, 수학 3, 영어 3이었어요. 4월에는 국어 3, 수학 1, 영어 3이었어요. 6월에는 국어 3, 수학 3, 영어 1이었어요. 그럼 나는 몇 등급이에요?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이에요. 맞아요.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더 포기가 안 돼요. 사실 이러한 어떤 그것도 있지만 어쨌건 사실도 목동은 워낙 재수 많이 하는 지역이잖아요. 재수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죠. 저는 뭐 한 번 더 했는걸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교육과정이 바뀌는 게 문제죠. 그 교육과정이 바뀌는 것 때문에 일단 국어랑 영어는 비슷해요. 국어랑 영어는 비슷하고 수학도 거의 바뀌는 게 없는데
수학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미적이 없어지는 거죠. 미적이 없어지고 확통이 선택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내신 확통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재수를 각오하시잖아요. 그러면 미적보다도 확통을 사실 더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것 때문에 확통 선택하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로 이제 확통 선택을 안 하는 친구들이 누가 있느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통에 내가 재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예쁘게 그동안 지켰던 내신이 박살날까봐, 5점이 될까봐, 스크래치가 세게 날까봐 선택을 안 하고, 혹은 어떤 친구들이 안 하냐면 나는 정시할 건데 정시에 미적분 보는데 나 확통 왜 해? 해서 선택을 안 하거든요. 지금 3학년 강서구 친구들이 확통 선택을 많이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확통을 선택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공부해두는 거랑 만약에 재수하게 돼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건 자신감의 여부가 다르거든요. 물론 확통은 미적만큼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공부하면 1년만 해도 충분히 되는 과목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재수까지 각오를 했다. 내가 정시를 대비하는데 재수까지 각오를 했다라고 한다면 미리 공부해두면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사실상 선행하는 거잖아요. 확통 선택을 그래서 권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까지 간담회에서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정시하는 친구들은 사실 확통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재수가 어느 정도 비율이 차지가 되고 당장 내년에 교육과정이 바뀌고 재수할 때 확통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거 미리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선택해 주셔도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탐론이랑 연관해서도 교육과정 바뀌면 통사 통과 보잖아요. 어쩔 수 없이 통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탐론 쪽이나 확률과통계 선택 쪽이나 예전 같으면 전혀 생각도 안 하던 내용들인데 이제는 슬슬 생각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물론 이건 이제 당장 지금 정하는 건 아닙니다. 당장 정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어느 정도 트렌드를 좀 가져가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우리 애가 이러한 상황이 좀 명확하게 결정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이제 학생한테 제안해 보는 거고 또 저한테만 여쭤보시면 그거 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선택지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거 학생들한테도 얘기했거든요. 수능 끝난 그 토요일 날 수업 때 학생한테 얘기했어요. 뭐냐면 살짝 이제 이건 정시 관련된 얘기인데 시험이 쉬워졌잖아요. 아까 제가 그럼 이제 실력보다 중요한 게 컨디션이랑 멘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응원받기가 잘 어려워요. 잘한다 소리보단 왜 안 했어? 혹은 점수가 왜 이래? 정도 얘기를 좀 더 많이 듣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예쁘다 보면 얘가 더 잘하길 바라지 여기서 멈추길 바라진 않으니까 잘한 거 얘기해 주는 것보다 잘 못한 거에 자꾸 눈이 가요. 저도 그렇거든요. 애한테 개인과제 3단원 줬는데 2단원 반했어. 그럼 2단원 반한 걸 칭찬하기보단 왜 반단원 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멘탈이 약한 이유가 그런 걸 또 못 들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러니까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잘했어. 더 잘할 수 있어.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좀 잘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게 좀 저도 잘 안 나와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학생한테 정말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렸어요. 자신감이 있으면 교만해질까 봐.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하는 줄 알까 봐. 그래서 공부 안 할까 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잖아요. 물론 특정 학교 내신은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수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시험이 조금 쉬워지는 기조기는 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그러한 기조 하에서는요. 사실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멘탈도 중요하고 그 멘탈은 자신감에서 아마 나옵니다. 아마가 아니고요. 확실히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난 잘해, 이런 어떤 그런 농담을 제가 이번 설명회 때 지난 설명회 때 드렸어요. 자신감이랑 멘탈이 굉장히 중요해서 아마 10년 후에도 수능이 있고 10년 후에도 입시 제도가 유지가 된다면 수학학원만큼 중요한 학원이 아마 멘탈 트레이닝 학원일 거예요. 네, 정말로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멘탈이 학생들한테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워낙 또 저희 반에 있는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잘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자신감을 가질 법도 한데 늘 비교하더라고요. 늘 비교해요. 워낙 잘하는 애들끼리 있고 또 서로의 목표가 비슷하니까 내가 쟤보다 못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되게 서로 의식하고 신경 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해서 정말 자신감이 꼭 필요한 시기고 그래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려봤어요. 오늘 집에 가면 잘하고 있다더라라고 얘기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딱 1시간 10분, 20분 정도 지났네요. 그래서 제가 원래 1시간 반 생각했는데 예, 딱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주셔도 되고 혹은 제가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12월 7일 다음 주 토요일 이후로 2주 동안은 수업이 없습니다. 수업 준비만 한다라는 건 수업이 없다는 얘기니까 전화나 오셔서 이제 대화하는 게 좀 자유롭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오늘이 아니셔도 오늘 뭐 오래 기다리실 것 같다 하시면 뭐 전화나 오셔서 또 다른 때 여쭤보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일단 뭐 공개적으로 여기서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혹시 지금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